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례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8세 여학생이고 2년 동안 복통과 설사가 있었고 최근에 더 심해져서 이제 병원에 왔습니다. 이 환자 특징이 항문에서 통증과 고름이 있었고 그래서 치료 중이었고 키가 152cm인데 몸무게가 37밖에 안 나가서 굉장히 성장이 좀 더딘 학생이구나 알 수 있는 증례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하면 장에 염증이 있는, 말 그대로 장에 염증이 있는 병인데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궤양성 대장염하고 크론병으로 분류를 합니다. 크론병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 크론 씨라는 사람이 1930년도에 처음 이 병을 갖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크론병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클론이라든가 또는 크롱으로 이렇게 또 잘못 발음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사람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좀 젊은 연령에서, 보통 질환이라고 하면 나이 든 사람에서 많이 생기는데 이 질환은 젊은 연령에서 호발하고 장염이다 보니까 복통설사, 혈변 등이 있을 수 있고 합병증으로 장이 막히거나 또는 장에 구멍이 나는 천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부터 하나 말씀을 드리면, 궤양성 대장염은 직장에서부터 병이 이렇게 직장에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조금 더 번진 경우, 대장을 전체를 다 침범한 경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특징이라고 한다면 염증이 좀 얕습니다. 얕게 나타나는 병이고 대장에만 생깁니다. 그래서 이름이 궤양성 대장염입니다. 크론병이라고 하는 거는 궤양성 대장염과 다르게 소화관 어디나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입부터 해가지고 항문까지 다 생길 수 있고, 궤양성 대장염은 연속돼서 이렇게 쭉 병이 이어지는 반면 크론병은 띄엄띄엄, 그림 보시다시피 이렇게 띄엄띄엄 병변이 분포를 하는 게 특징이고, 궤양성 대장염보다 병이 훨씬 깊습니다. 깊기 때문에 병의 구멍, 우리가 이제 장의 누공이라고 하죠. 이런 누공이 잘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의 발생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성 장질환은 궤양성 대장염하고 크론병으로 나누는데, 궤양성 대장염은 여기까지, 이렇게 위에 부분까지만 염증을 유발하는 게 특징이고, 크론병은 그 아래에 근육까지 다 침범을 하기 때문에 병이 깊고 따라서 장에 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이 얼마나 희귀한 질환이냐 보시면, 국내에서 2015년도까지 자료가 보고가 된 게 있는데 10만 명당 약 10명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도 자료만 보면은 약 7명에서 10만 명당 7에서 8명 정도인데, 지금은 2020년이니까 이 그래프를 그대로 대입해 본다면 현재 10만 명당 약 10명 정도가 발생하는 걸로 볼 수 있고, 그 중에 크론병이 한 3명, 그 다음에 궤양성 대장염이 한 7명 정도 발생하고 있구나. 굉장히 드문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봤더니 2019년에 약 7만 명 정도 환자가 있었고, 약 2대1의 비율로서 궤양성 대장염이 4만 5천 명, 크론병이 한 2만 5천 명 정도 환자가 있습니다. 병은 각각 물론 이제 젊은 사람한테 잘 생기지만 특히 크론병이 젊은 환자에서 많이 생기고, 궤양성 대장염은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중년의 나이까지 비교적 고르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전 세계적인 분포를 봤더니 서울은 이제 막 시작하는 발달 단계에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옛날부터 많이 발생했던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최소 10배, 많게는 30배까지 더 발생률이 높은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들어서면서 과거 선진국형 병이라고 생각했던 염증성 장질환이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원인은 알지 못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병을 완치시킬 수가 있을 텐데 원인을 알지 못하다 보니 염증을 조절하는, 즉 관해라고 해서 증상만 조절하는 그런 치료를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몇몇 우리 가설을 세우고 있는데, 장내 세균이라든가 유전적 소인, 면역 반응,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던 병인데 약 올림픽이 시작될 때쯤부터 시작해서 잘 살게 되고 식습관이 많이 변하면서 많이 발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유전병이냐? 엄밀히 말하면 유전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적
성향이 있다고 해서 가족 중에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있다면 그 위험성은 일반인에 비해서는 약 10배 정도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서양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굉장히 희귀한 질환이지만 간혹 과민성 장증후군이나 감염성 장염 이런 것들과 혼동이 올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장염이다 보니까 복통과 설사, 혈변 같은 증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병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만성질환이라는 특징으로 인해서 최소 3개월 이상 증상이 꾸준히 지속됐을 때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배탈이 났다고 했을 때 3개월 동안 배탈이 지속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병은 약제와 증상이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데 궤양성 대장염은 출혈이 좀 더 흔한 증상으로 되어 있고 크론병은 소장에도 증상이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서 영양 흡수가 제대로 안 될 수 있고 또 소장이 막히거나 누공이 생기면서 복통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양 흡수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체중 감소나 성장 장애가 동반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크론병은 특징적으로 항문의 주위 질환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시는 것처럼 치질이 아닌 치루라고 해서 항문 주위에 농양이 생기고 고름이 나오는 이러한 치루를 동반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장관의 증상도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류마티스 관절염, 그 다음에 건선, 그 다음에 포도막염 이러한 질환들 모두 자가면역성 질환입니다. 이러한 자가면역 질환이 장에 생겼을 때 염증성 장질환이 되는 것이고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관절에 발생한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될 것이고 피부에 발생했을 때 우리는 건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유념할 사항입니다. 이제 증례를 한번 다시 보시면 젊은 여자이고 2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복통과 설사가 있었고 항문에서 고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몸무게가 37kg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성장장애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는 크론병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증례가 되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이 왜 어려운 질환이냐? 아직까지 100% 확진이 가능한 진단법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의사는 많은 경험을 통해 임상 증상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혈액 대변 검사, 내시경 검사, 그다음에 CT, MRI 검사를 종합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유추하여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진단과 크론병의 진단은 넘어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론병 같은 경우는 소장에도 염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단을 할 때 우리가 CT나 MRI를 찍는 경우가 있고 이런 캡슐 내시경이라는 걸 통해서 직접 소장 내시경을 보기도 합니다. 염증성 장질환이 왜 어려운 병이냐면 약 절반의 환자들은 처음에 진단이 되고 나서 좋아지는 경우를 밟지만 나머지 절반의 환자들은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기 때문에 매우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에서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합병증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대장암이 더 잘 생긴다는 것인데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일반 인구에 비해서 궤양성 대장염의 환자들이 훨씬 대장암의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크론병 같은 경우는 합병증으로 장에 구멍이 나는 누공이라든가 장이 막히는 협착 등이 잘 생기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한 다기관 연구를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3차 의료기관에서 이제 연구 결과인데 진단되고 나서 20년이 지났을 때 약 환자의 70%에서 장 수술을 최소한 한 번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염증성 장질환은 이런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염증성 장질환은 이제 걸음마 단계이지만 그래도 몇몇 서양과 다른 특징이 있는데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 수술률이 낮습니다. 당연히 연관된 유전자는 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크론병 같은 경우는 서양에 비해서 소장의 병변이 더 흔하고 치료가 더 흔합니다. 물론 연관 유전자는 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료 단계는 항염증제부터 사용을 하고 잘 안 될 경우에 면역 조절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제재라는 약을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약물의 반응이 없을 때는 장을 다 잘라내는 외과적 절제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메살라젠이라는 약물인데 대장의 상피에 PPAR 감마라는 립세터에 작용해서 대장 상피에
재생과 그다음에 이제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이런 항염증제를 처음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자가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스테로이드는 처음에 60mg부터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60mg보다 더 높은 용량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치료적 효과는 더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60mg부터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외 면역 조절제로 아자치오프린이라는 약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자치오프린이라는 약물은 매우 좋은 약물이지만 본메로 서프레션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TPMT나 NUDT15라고 하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약물의 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환자인지, 이 약을 써도 되는 환자인지 미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장 요즘 이제 염증성 장질환에서 핫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학적 제재가 개발돼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4가지 약만 이렇게 빨간색 표시된 4가지 약만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 약 10가지가 넘는 여러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약이 개발되고 있어서 향후 약물은 이보다 더 많이 사용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약물들의 공통적 특징이라고 한다면 염증이 유발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지인 대사 단계까지 각각의 여러 가지 이제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런 것을 블럭하는, 그래서 염증을 방어하고 억제하는 그런 기전을 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이 약이 처음으로 개발됐던 게 2005년이니까 약 12년 동안 우리는 안티-TNF라고 하는 약 한 가지만 썼었고, 요 당시 막 베돌리즈맵이라고 하는 약이 하나 막 얼굴을 비칠 때였습니다. 불과 2022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무수히 많은 약들이 국내에서 허가가 되고 있고, 향후 개발되는 속도는 이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약이 빨리 개발됨에 따라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앞에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오늘 이 세미나가 희귀난치병 센터이다 보니까 핵심적인 거는 아직까지 염증성 장질환은 완치 약물이 없다. 하지만 지속적인 신약물들, 생물학적 제재들이 개발 중에 있어서 향후 보다 나은 예후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고, 따라서 아직까지 국내 희귀질환으로서 꾸준한 관심과 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그다음에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증성 장 질환의 이해, 교수님 강의가 저희 이번 희귀질환, 의학유전 희귀질환 심포지움에 아주 잘 맞는 강의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